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개론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라고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꼭 중개사 시험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밴드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동안 밴드에 자료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밴드에 올라가는 문제들은 상당수가 유튜브에 해설 강의가 올라가 있거나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과목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무엇을 공부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부동산학 개론 딱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투자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자, 그 전에 이 사진에 있는 지역이, 이 사진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인지를 확인해서 밴드에 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소주 한 병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또는 이 아파트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싶지만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뭘까요? 그렇죠. 땅이 있어요. 땅, 토지. 토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릴 텐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정적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토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부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선천적이다,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후천적인 특성, 인문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봐야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금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론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재화죠. 더불어 함께 이용해야 될 수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규제가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부동산 투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투자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그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런 지식들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개론은 이제 무엇을 학습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파트 값은 오를까요? 왜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자, 어떤 재화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이 순간부터, 개론을 공부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하는 이 순간만은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어떤 상식이 아니라 어떤 재화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공급량보다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누군가가 말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듣게 되면 아, 거기가 어디야? 아, 거기에 있는 아파트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그렇죠. 모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강남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강남은 알까요? 그렇죠. 매번 뉴스 시간에 강남 얘기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므로 세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세종에 있는 토지 일부 대토를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적으로 제한적이죠. 특정한 바운더리가 강남인데 여기에 국유지가 상당 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끝없이 들어오죠. 왜? 각종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큰 재화다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하죠. 우리 그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전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30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20대 분들, 30대 분들 또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전제한다면 여러분들은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선뜻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곤란하겠죠. 나의 연봉을 고려했을 때 선뜻 사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개론에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투자도 공부하고 금융도 다루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하고 있고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추가로 상승하겠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책이죠. 개입을 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하기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금 우리가 개론에서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런 것도 다룹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에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10억이래요. 그런데 평가를 했더니 8억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지금 고평가된 거죠. 표현을 바꾸면요. 거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는 이 거품이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은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그 이전에 이 부동산이 이 아파트가 정말 1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절대적 면제이기는 합니다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답니다. 불경기랍니다. 불경기라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곤란하겠죠. 자, 그럴 때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는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 변동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역성이 아주 강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에 판매되는 콜라와 부산에 판매되는 콜라와 광주에 판매되는 콜라와 제주도에 판매되는 콜라, 어떤 콜라가 맛있나요? 어떤 콜라가 비싼가요? 똑같죠. 동일한 물건이니까, 동일한 콜라니까 가격은 한 개죠. 일물일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100평, 부산의 100평, 광주의 100평, 제주도의 100평, 어디가 비쌀까요? 서울이라고요? 아니죠. 왜? 광주에 있는 100평이 서울보다 더 비싼 토지도 존재할 거고요. 제주도에 있는 토지가 서울보다 더 비싼 토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 결정될 수는 없죠. 즉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부동산 시장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 아파트, 저 상가, 야, 위치가 참 좋은데? 위치? 우리는 이것을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지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물론 저 속에는 지대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지대론이라는 것은 왜 지가가 1000만 원일까? 그 1000만 원이 되는 그 지대의 원인을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대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어딜 가나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다 농지였겠죠. 그럼 그런 곳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곳을 개발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개론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 관리도 해야죠. 또 개발을 하면 또 팔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게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몇 개 단원인지 한번 제목을 쭉 세어보세요. 12개. 그런가요? 12개 단원을 개론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학습하는 범위가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렇게 총 12개 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12개 단원을 개론 시험 범위에 딱 설정해 놓았는지 이유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공이다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2개 단원을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거냐?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여기입니다. 감정평가입니다. 16.2%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출제 비율 2등한 것이 투자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론에서 총 다루는 내용이 12개라 그랬죠. 12개 단원 중에 이 5개 단원에서 출제되는 비율입니다.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0점 받으면 된다, 그죠? 60점을 받으려면 몇 문제를 맞추면 되느냐 그러면 24문항 24문제를 맞추면 우리가 합격해요. 그런데 12개 단원 중에 이 5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답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합격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7개 단원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개 단원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단원이 이 5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출제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도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용이 좀 까다롭다는 뜻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자, 나머지 한번 보세요. 나머지 내용들.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출제, 10년 기준으로 출제 비율이 낮은 게 마케팅, 관리 이런 파트들이네요.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용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쉽다는 뜻이에요.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전체 내용이 12개 단원인데 그들의 출제 비율이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개론에서는 말입니다.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7문제 내지 9문제 이 범위를 갔다 왔다 합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었을 때는 11문제까지 출제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의 형태를 본다면 7문제 내지 9문제, 근데 그 문제 중에 상당수의 문제가 투자론에서 출제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상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 상가 참 좋아요? 좋은 부동산이에요? 위치가 참 좋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는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수익률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야죠. 저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저 상권은, 저 지역은 평균 수익률이 4.5%입니다. 그런데 저 상가의 수익률은 6%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상가들보다 가격이 1억 5천 비쌉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비싸기는 합니다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타당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죠. 즉,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정량적, 그러니까 정성적 표현이 아니라 정량, 그러니까 수량, 수치적, 수치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는 보다 더, 아, 이 사람이 전문가인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가는 참 좋아요. 위치가 참 좋아요. 임대 수익도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5%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보다 더 전문가로서의 느낌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론에서 다루는 상당수의 내용들은 이런 정량적인 표현을 써야 되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5개 단원이 출제 비율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도 많으며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5개 단원에 집중하셔야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은 어떤 내용들을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